같은 기사, 다른 느낌, 핵심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미디어 Y. 한 주간 쏟아진 이슈들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미디어 Y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이제 menyo균 기자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관련해서 지금 네. 1월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도 아직까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요건 관련해서 네. 보도된 기사 제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1월 26일자 사설. 윤 대통령 하고 싶은 말보다 듣고 싶은 말 하길. 한국일보 1월 26일자 사설. 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옳다. 지금 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고 예. 김건희 여사 논란과 맞물려서 아마 더 그런 게 아닌가 지금 싶은데 보수신문, 진보신문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들의 이런 논조 요구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청와대 이전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용산 대통령실로. 그때 했던 이유가 뭐였죠? 소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청와대라는 구중궁궐 안에 있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용산을 옮기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게 청와대 이전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밀어붙였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어 스태핑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소통의 상징이라고 뭐 대통령실은 얘기를 했고 그런데 갑자기 중단이 됐죠. 그 이후에 다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불통의 아이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이 여론 제가 볼 때 보수 언론도 왜 이러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총선이 걱정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불통의 아이콘으로 찍혀서 국민들에게 그런 눈총을 받아서 결국은 총선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소통 좀 해라.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도 지난번에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100일 기자회견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때 예, 하고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요 문재인 정부를 전 정부 탓을 하면서 계속 공격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왜 소통 안 하냐 기자회견. 근데 문재인 대통령 거의 제가 알기로는 재임하는 기간 동안 신년 기자회견 매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까지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대통령들은 대부분 다 신년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물론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대체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겠다는 거죠?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수석 보좌관들을 앉혀놓고 본인 하고 싶은 얘기 하시는 게 끝이에요. 더 이상 기자들을 만나서 물어본다거나 답변한다 이런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언론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사실 꼭 신년 기자회견이 아니더라도 예. 새해가 아니더라도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2달이 다 돼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해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듣고 싶어하는 국민이 많거든요. 많죠. 설명이든 해명이든 네. 사과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거 또는 뭐 어떤 해명을 했을 때 그것이 상식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은 아예 얘기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이거 명품백 수수 의혹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라고 하는 얘기를 국민의 힘에 있는 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보수 언론이 얘기한 거고요. 그게 무슨 민주당에서 얘기한 민주당은 사과가 아니라 수사받으라고 그래요. 조사받으라고 하고 있죠. 근데 사과 얘기를 마치 민주당이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본인은 사과하라는 얘기는 안 했다. 물론 사과라는 얘기는 안 했죠. 그러나 국민들의 관점에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임명한 김경률 비대위원은 사과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네. 그분만 얘기했습니까? 많은 분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분들도 사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하면 국민의 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저는 국민의 관점이 사과뿐만 아니라 저는 수사나 조사까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총선에서 국민의 입장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보수 언론도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같은 논조로 얘기하는 것은 이거 대통령실이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총선 참패하고 그렇게 되면 내임덕 와서 상당히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하고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대통령실은 전혀 받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 야당이 물어뜯을 것이다.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예. 오죽하면 조선일보는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만으로도 사과가 필요하다. 예. 대통령한테는 하고 싶은 말보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라.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면 논조가 가장 강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또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현 정부가 흔들리거나 현 정권이 흔들려서 내임덕이 오는 것을 막아보려는 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건 총선에서 반드시
필패, 그러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대통령의 내임덕을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권 나머지 3년의 기간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럼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현 정권이 유지돼서 5년이라는 기간을 마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더 크게는 뭐 다음 정권도 보수 정권이 들어오길 바라겠죠. 그래야 본인들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생각하고 그걸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수 언론들의 이런 태도는 본인들의 이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만 대통령실이 KBS하고의 이제 특정 언론사하고의 대담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기자회견과 네. 특정 언론사와의 대담과 이 소통 형식이 분명히 다른 완전히 거잖아요. 다르죠. 예. 그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신년 기자회견은요. 정말로 질문도 미리 받지 말고 기자들이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질문하게 만들고 답변해야 돼요. 네. 그래야 대통령의 뭐 본심 또 진심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대담 형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뭐 프로그램의 포맷에 맞게 대본도 있고. 네, 내용도 있고 질문도 저는 미리 갈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렇게 고위 관료들에 대한 대담을 할 때는 대략 질문지를 건네주고 거기다 준비를 하게 하고는 그렇게 답변을 듣거든요.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거 어느 정도 조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KBS 뭐 특정 언론사에 대해 얘기 안 하겠는데 어쨌든 KBS는 사장 바뀌고 나서 논조가 상당히 친정부적인 논조로 가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네. 그런 언론사를 대상으로 대담을 하겠다. 이 말은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거예요. 신년 기자회견이요.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런 대담을 합니까? 그냥 홍보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녹음해서 녹화해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신년 기자회견과 어떻게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도 안 한다고 비판을 받으니까 이렇게라도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진정한 소통 방식은 아니다 아니죠, 이 말씀이신 당연히. 거고요. 예. 그리고 어제 나왔던 GTX 이 기획과 관련해서 요거 보도된 기사 제목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신문 1월 26일자 일면 출퇴근 30분 GTX 시대 열린다. 경향신문 1월 26일자 사설 재원과 효과 불분명한 철도망 구축 총선용 급조 아니어야. 대통령이 GTX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 또 지방 4개 도시권에도 GTX급 철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일면에 아주 큼지막하게 전한 신문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언론사들이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게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저널리즘의 원칙이 맞지 않아요. 특히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신 서울신문 제목만 볼게요. 출퇴근 30분 GTX 시대 열었다. 이건 대통령실에서 또 정부에서 밝힌 내용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얘기한 것밖에 더 됩니까? 언론이 그러려고 있는 겁니까? 예. 아니 정부 기관이나 대통령실에서 무슨 발언을 하면 그 발언이 맞는지 그 발언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 발언에 허점은 없는지 이걸 살펴서 취재해서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대로 따와가지고 출퇴근 30분 대통령이 한 말 그대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이게 무슨 기사예요? 아니 가장 큰 문제가 이게 134조가 정도 같은데요. 엄청난 추산해 액수가 들어갑니다. 돈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예.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총선 앞두고서 뭔가 선심성으로 또는 포퓰리즘적으로 발표했다고 하는 내용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봐요. 네. 만약에 134조라고 하는 그 막대한 돈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뭐 긴축 재정을 한다잖아요. 네. 대통령실도. 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정부도 그런 상황에서 134조를 어떻게 가져오냐고 어디서 마련할 건데요 대체. 네. 대책도 없이 그냥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하면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 관점에서 이렇게 세수가 부족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보고 취재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리고 기사를 써야죠. 그 총선을 의식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고 네. 이거를 이제 검증 없이 제목 그대로 보던 언론사들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들이 수도권 교통이 좋아지는 장점은 있다. 또 수도권 접근성 높아지는 부분이 나쁜 건 아니지만 서울 쏠림 현상이 심해지지 않겠냐. 지방 소멸 가속화되지 않겠냐. 이 사안 자체를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지금 수도권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면 전부 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산업을 하려고 하지 않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생활의 편리성은 있지만 모든 게 서울에 또 집중이 되는 거예요. 네. 지방 분권을 하려면 지역에서도 산업체도 많아지고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든 노무현 정부 때든 중앙의 주요 어떤 기관들이
직원들이나 이거 다 지방으로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털을 잡고. 근데 지금도 보면요. 서울에 있으면서 출퇴근하는 분 많아요. 새벽에. 그렇죠. 밤에 늦게 오신 분도 많고. 근데 이런 철도가 생기면 물론 좋은 편리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경기도나 이런 데 사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뭐 천안까지도 연결하겠다고 발표를 네. 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이게 가져오는 부정적 측면도 봐야 돼요. 지방은 네. 지금 사람이 없고 시설이 없어서 다 지방을 떠나고 있는 상태예요. 예. 이런 상태에서 지방을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대체? 그러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를 들면 지방과 지방 간에 뭐 이런 GTX처럼 광역철도를 연결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근거리에 있는 지방들 간에 어떤 빠른 연결성을 만들어줘서 전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봐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 네. 모든 게 수도권과 연결돼 있어요. 수도권 중심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부분, 이 부분 보도 짚어봤고요. 다음 사안 또 넘어가 볼게요. 중대재해법 가지고도 여야가 또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이게 이미 유예기간 거쳐서 네. 내일부터 이제 전면 시행이 되는 건데 여당과 정부에서 더 늦춰달라고 했는데 결국 그거는 무산이 됐습니다. 보도된 기사 제목들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 1월 26일자 사설.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법 유예. 후폭풍 누가 책임질 건가? 한겨레 1월 26일자 사설.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근거 없는 공포 조장 무책임하다. 내일부터 이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시행됩니다. 유예기간 거쳐서 시행되는 건데 정부와 재계 또 중소기업계는 더 늦춰달라고 했다가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은 건데요.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이렇게 갈리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이란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인 미만은 2년 동안 유예를 해줬어요. 예. 그럼 그 사이에 뭐 한 거죠 대체? 아니 네. 이제 와서 정부가 대책 그러니까 시간이 없대요. 그럼 2년 동안 유예를 해줬던 기간 동안 뭘 한 거예요 대체? 뭘 했는지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부든 아니면 재계든 경영하는 사람들이든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제 시간이 다 끝나니까 다시 연장해 달래요. 이런 방식이 맞는 겁니까 대체? 그러게요. 2년 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은데. 근데 오늘 신문들의 논조도 여야 이견만큼이나 아주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주 다 네. 제각각이에요. 보수신문과 경제지들은 이 중대재해법 유예가 무산된 거 후폭풍을 아주 강조하고 있고 예. 진보신문들은 정부가 공포로 조장하고 있다.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예정대로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도 판이하게 갈리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입장의 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느 기관을 대변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보 신문들은 대체적으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들은 또 보수 언론 플러스 경제지들은 대체로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저는 또 이제 공포 조장이라는 문제도 좀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마치 5인 미만하니까 카페, 음식점 사장들 난리 났다. 뭐 이 사람들이 네. 이제 사업 못 한다 이런 얘기 감옥 하죠. 가게 됐다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냐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업무 중에 사망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총 644명이었어요. 네. 이 중에요. 식당과 제과점, 카페 등 이런 숙박 음식 업종에서 숨진 사람은 5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사망 사고 가운데 0.78%,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어디서 이런 사고 대형 중대 재해가 벌어지냐면 제조업, 건설업이에요. 네. 이런 데서 대부분 다 나와요. 제조업, 건설업들이 대부분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사망 사고에. 예. 그러니까 중대재해라고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거나 또는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되는 긴 장기적인 어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2명 이상 발생하는 이럴 때 이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케이스가 음식점 이런 데는 전체의 0.78%예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지만 없는 건 아니지만 퍼센티지로 볼 땐 작은데 이게 마치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얘기를 하죠. 당장 뭐 동네 빵집 식당 사장 카페 주인 바로 감옥 가게 될 것이다. 범법자를 양산할 그러니까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한 언론들이 꽤 많았어요. 이게 공포 조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해야죠. 예. 예를 들면 주로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나오는데 이런 분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하세요라든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마치 이 사람들 다 감옥 갈 것처럼 얘기해요. 이러니 기사 제목만 보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 입장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큰일 나겠네.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카페 하시는 분들도 본인들 상시 근로자 5명 고용해야 돼요. 네. 카페 상시 근로자 5명 고용한 데도 있지만 아닌 데도 많아요. 그렇죠. 거긴 또 제외예요. 그렇죠.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뭐 자기들이 예를 들면 부부간에 하거나 가족들이 하는 데는 또 제외잖아요. 네. 상시 근로자가 5명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떠나서 그냥 카페 뭐 음식점 다 망한다. 다 감옥 간다. 범법자 만든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되겠습니까 대체? 그러니까 언론사의
시각을 담아서 보도한다고 해도 이 사실을 좀 왜곡하거나 호도한 부분들도 꽤 분명히 보였는데 있죠. 저널리즘 역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 네. 그리고 중대재해법 시행을 우려하는 보도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로 예. 언론사를 소유한 건설사가 많다는 점도 지금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그런 측면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작용할 수밖에 없죠. 언론사들 중에 건설사가 소유하는데 많잖아요. 대표 중에 SBS, 서울신문, 그 외에 이제 지방도 많아요. 네. 이런 언론사들이 자기들의 사주나 자기들의 예를 들면 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접근하거나 대변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기사의 내용 보면 그와 관계없는 거는 뭐 그렇게 보도한다고 뭐 중립적으로 본다고 제가 얘기할게요. 근데 나머지 부분 예를 들면 건설업 또는 뭐 재계의 입장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그 모 기업이라고 하는 네. 소유주가 갖고 있는 모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방어적인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게 언론사를 소유한 기업으로 살 일입니까? 저는 편집과 경영이 독립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아니 기사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모 기업이 예컨대 또는 뭐 소유주가 건설업을 하든 제조업을 하든 거기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사나 제조업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언론사를 소유하려고 할까? 한편으로는요. 자기들의 기업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 으로 하는 게 걸로 아닌가. 악용하는 건 아닌지.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경제지들을 보세요. 오늘 경제지들 전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기사 쫙 보세요. 어떤 거의 다 비판이에요.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럼 경제지들은 뭘 대변하겠습니까? 경제단체들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재계를 대변하고 한국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정경련에 있는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거든요. 예. 어떤 논조로 기사를 썼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겁니까 대체? 저는 언론사의 독립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너무 편이하게 판이하게 다른 형태의 기사를 쓰고 있는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인데 예. 정작 이거보다는 여야 간의 신경전 또 이 신문들 간의 자기 이익 지키기에 급급한 이 논조 이런 데서 좀 더 씁쓸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원칙이 아니고 사주나 경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은 언론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디어와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